우리가 인제 시장이 많이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장은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반복이. 어떤 반복이 되냐? 규제 정책이 반복이 되고요. 집값의 유동성이 확대되어서 가격의 변동도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등락이 계속 있는데 우상향을 한다는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을 해서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시장의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규제 정책으로 거래 절벽이 현실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10월 달에 매매 거래량을 보면은 15일 날 11호 대책이 나왔는데 그때 거래량들이 서울에 굉장히 많이 있다가 많이 줄었고 지금은 거래량들이 많이 안 나오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 많이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제 퍼져나가서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에 관심을 가진 데가 많아졌지만은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인제 토지는 갭 투자를 못하게 막아 놨기 때문에 수요층 자체가 그 동네 주변에서 옮길 수 있는 수요 말고는 거의 없고 현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인제 이동하기는 되게 힘든 시장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인데 투기 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 그리고 대출 규제, 토호제에 대한 규제 요런 걸로 열흘간의 거래량들이 80% 줄었다라고 인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월 6 일부터 15 일까지 서울의 거래량이 한 2,600건 정도 됐는데 이게 그다음 한 주 동안은 거의 78.9% 80% 가까이 560 건으로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시장이 실질적으로 역대급으로 굉장히 뜨거웠고요. 이 시장의 심리가 만약에 식지 않았으면요, 올해 6월 달이 거래량이 가장 많았잖아요. 그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나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규제가 나왔다고 하지만은 이것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거지 시장을 완벽하게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2025 년도에 매매 가격 지수의 추이를 보면요. 토호제가 이때 풀려 가지고 쑥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재지정이 될 때 거래량들이 줄어들었다가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규제를 했지만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을 하죠. 그리고 6.27 대책이 나왔습니다. 요때도 올라가는 걸 좀 막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쭉 했다가 내려왔죠. 근데 이것도 거의 한두 달 만에 다시 회복세가 이어졌고 지금 이 시기가 왔습니다. 97 대책은 거의 효과가 없었고요. 지금은 심리나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거래를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요건 인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토호제 재지정 6.27 대책이 있을 때 보시면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다가 면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보면요. 원래 만약에 이 심리가 죽지 않았으면요. 이 10월 달은요. 완전히 거래량들이 폭발을 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6월 달의 거래량 있죠? 6월 달이 제일 많이 되었고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있었고 그때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 1 일부터 25 일까지 그러니까는 각 월별 1 일부터 25 일까지 거래량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8월 달, 9월 달보다 10월 달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6월 달에 12,000 건이 동일한 기준으로 볼 때 1월 1 일부터 25 일까지 6월 1 일부터 6월 25 일까지 4,150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달은 그거보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아니지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이였으면요. 12,000 건이 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뚝 떨어지겠죠. 지금 아직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거래라는 게 지금 이 15일 날 규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이전에 거래된 게 지금 이제 신고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쪼끔 더 올라가긴 할 겁니다. 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급감하게 되겠죠.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인제 올라가는 와중에 인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거래량이. 그다음에 가격의 증감률도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호가들은 계속 올라가고 풍선 효과가 일어나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인제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건요. 일단은 3월 달에 토호제가 해제되고 지정되는 가운데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가격과 함께 등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6.27 대책 때도 그런 등락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규제가 있으면 멈출 수 있고 위축될 수 있지만은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실은 뭐 2026 년도 환경도 지금 문제가 많지만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큰 대책들이 나왔지만은 이것들이 얼마 못 갔습니다.
얼마 못 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관망세, 주택시장 공급 대책에 달렸다라고 해서 9.13 대책이 인제 발표되었을 때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들었습니다. 이때 인제 종부세에 대한 최고 세율이라든지 과표 구간도 신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제 '집값이 좀 안정되겠다.'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요때에 가격들이 쪼끔 길게 조정이 되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게 2019년, 2020년에 가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시장으로 돌변을 했습니다. 이것도 얼마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파리 대책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거래 절벽 현실화되었고 거래량들이 줄어 가지고 인제 관망세가 위축되었다고 얘기했지만은 예전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리 대책 때도 관망세로 돌아서고 9.13 대책, 파리 대책 때도 관망세로 돌아서는 이런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뭐 노무현 정부 때고 매번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봤습니다.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체킹한 거 있죠? 체킹한 데가 전부 다 규제책이 나온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노무현 정부에서 5월 달에 5.23 대책을 냈습니다. 이때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하고 그다음에 주상복합에 대한 전매 제한일 투기 과열지구를 확대한 시기죠. 그러니까는 지표가 증감률이 떨어졌죠. 2.54에서 0.9로 떨어졌죠. 0.6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올랐습니다. 오르니까 9월 달에 구호 대책이 나옵니다. 요때는 인제 재건축 소형 그 평형에 대한 인제 의무 비율을 도입을 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우리가 지금 투기 과열지구 있는 거랑 똑같이 지위권 양도를 금지하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떨어지니까 12구 대책을 냈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단일세율 60%, 서울은 60% 그냥 양도세 단일세율 때려 버렸습니다. 임대주택 늘리고 투기 과열지구 또 확대하고 그리고 요때 부동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2025년도에 시행을 했죠.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아이코 무서워.' 하면서 심리가 위축됐죠.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다시 인제 쭉 오르고 떨어지다가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2월 17일 날 또 대책을 냅니다. 재건축 안전제한 더 강화하고 초고층 재건축은 불허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올라갔을 때 규제를 내니까 또 떨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오르니까 또 규제를 냅니다. 5월 달에 5.4 대책. 이때는 1가구 2주택자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뭐 요런 부분을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하는 거 그다음 보유세를 더 강화해 버립니다. 그래도 안 떨어지고 좀 주춤하죠. 주춤했는데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 정말 강력한 대책 831 대책을 인제 내게 되는 거죠. 831 대책도 종부세 대상을 6억 원 초과되는 건 무조건 종부세 대상으로 하고 재산세 과표도 상향 조정하고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렇게 하니깐 가격이 또 떨어지죠. 그런데 다시 올라가요. 2006년까지 올라가니까 3월 달에 '아이코 안 되겠다.' 330 대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좀 올라가다가 다시 쪼끔 주춤하죠. 근데 다시 올라가니까 11월 달에 LTV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정말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제 2007년도에 또 올라가니까는 규제를 또 한 차례 더 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111 대책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고 요런 식으로 대책들을 많이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책들이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은 주춤하고 다시 오르고 규제가 나오면 주춤하고 결국은 가격들은 우상향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지만은 상승이 더 컸다는 거죠. 규제가 나올수록 그것들을 더 자극을 시켜서 못 잡았다는 겁니다. 정책은요, 집값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잡는 것은 누르는 것이지 튀어나오는 유동성의 압력을 끝까지 누르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집을 사려는 수요를 억지로 누르면요, 적체 수요가 생기고 이 적체 수요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게 눌렀잖아요. 세게 누르면은 내년 시장에 공급 물량도 없고 시장에서 떨어질 어떤 하락 요인들이 많이 없고 전세 가격들이 상승하고 없어지고 월세화되고 하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될 겁니다. 커질 겁니다. 이렇게 규제를 또 가하면 가할수록.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인상이나 세금 인상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조세의 정강 및 귀착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반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반복.
뭐가 반복이 되느냐? 규제 정책은 반복이 되어 왔지만은 집값의 유동성의 확대도 올라가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뭐 대부분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떨어질 염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조금 둔화가 된 부분들은 일부 있지만 호가는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 규제가 막지 못한다라는 개념들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실체입니다, 실체. 이렇게 지금 규제가 막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 규제의 실체, 이 규제를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자의 상황, 이상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상황이지만은 집값을 잡겠다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내용일 수 있는데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일단은 제도를 만드는 자의 이상적인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어떤가?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번에 유명하죠. 9.11에 나와가지고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사표를 냈고 이제 면직이 되었죠. 그래서 사퇴 결심에 공감한다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게 당연히 이제 내려오는 부분으로 책임을 진 거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상경 국토부 장관이 집을 좋은 걸 갭 투자를 했잖아요. 푸르지오 그랑불 판교의 대장 아파트를 집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도 직보다 집을 선택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거꾸로 말하면은 좋은 입지는 절대로 팔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메시지가 아닐까. 근데 사퇴를 했지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이찬진 금강원장이라든지 뭐 이억원 씨라든지 여러 분들이 논란이 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찬진 금강원장 은 지금 상가 2개를 가지고 있고 강남에 아파트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곧 처분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가 이제 우면동에 대림 아파트 47평 2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명을 한 게 한 채는 실거주고 하나는 사무 용도로 가지고 있고 상가도 2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찬진 금강원장이 지난 21일 날 금강원 국감에서 가족들이 아파트 2채에 공동 거주하고 있고 이 중에서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문매를 맞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곧 처분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참여여 연대 시절에 주택 공개념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2017년도에 발언한 내용들을 보니까 헌법에 다주택자 금지를 넣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너무 죄송하지만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을 팔거나 좋은 집을 못 가져가게 하거나 하는 정책들을 만들잖아요. 투기라고. 그러면서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6채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기조는요. 원래 정책 자체가 한 채만 가져라. 비싼 집 가지지 마라. 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거를 제도를 만드는 사람 자체가 거꾸로 자기가 그걸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둘 다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있지만은 한 채만 가지란 말을 하진 않았어요, 사실은. 그냥 다주택자들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들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이제 다주택자로 공격을 했죠, 이번에 정치적으로. 그런데 6채 가지고 있다. 뭐 근데 8억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으로 막 분쟁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한 채 고가 주택은 안 돼. 힘들어. 이건 하면 안 돼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책은 그렇게 펼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직 의원과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얼마 전에 제가 이걸 봤거든요. 고위층의 추적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리얼 시그널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요게 이제 강남이고 용산이고 근데 이 지금 별표 있는 게 대부분이 어디냐면은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보시면은 자산들이 많이 있어요. 예, 뭐 여기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98억 원. 엄청나게 많죠. 실질적으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자산을 굉장히 많이 해요. 49억. 이 49억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건물이 63억. 더 됩니다. 이거 공시가로 한 것 같아요. 더 될 겁니다. 준재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49억이면은 서민들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범위의 가격이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엑셀로 한번 뽑아봤거든요. 뽑아보니까는 와, 좀 대단하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뭐 이태영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이게 가격이 75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75억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8명입니다. 총 지금 여기에 있는 대통령실에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경호처 뭐 다 포함해서 여기가 인원이 26명이거든요. 근데 20억 넘게 건물은 공시가입니다. 서초 가격이 막 10억이 안 되고 이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방배동이라든지 소초의 사모 아파트 이런 거 가진 사람들도 거기가 공시가로 적용이 돼가지고 가격이 얼마 안 되게 측정된 걸로 기준했을 때 20억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지금 보시면은 이태영 비서실에 있는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다시 보면은 제가 쳐보겠습니다. 검색도 할 수 있어요. 이태형 하면은 대통령 민정비서관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자산 변동액이 1년 사이에 55억이 늘었네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첫 등록이라서 그런가 봐요. 지금 송파구에 우성아파트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과천에 건물 가지고 있죠. 우성아파트는 공동명의인가 봅니다. 그리고 헬리오시티 장남 가지고 있고 차남 저 헬리오시티가 11억 하진 않잖아요. 지금 4구 타입이면 조금 이제 소형 평수네요. 그래도 요거보다 비싸거든요. 그리고 증권도 2억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금이 1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나오는데 채무가 21억이 있습니다. 21억. 빚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임대 보증금으로 뭐 이제 쓰고 있는 거겠지만 차남, 장남, 배우자 포함해서 여기도 빚을 내서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한 채만 가진 게 아니라 건물을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랑 본인이 태형 민정비서관은요. 부채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정작 부채를 사용했고요. 다주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주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누구죠? 김용범 비서실장도 한번 볼까요? 정치 채널은 아닌데 그냥 좀 답답해서 제가 이분들을 좀 찾아봤어요. 지금 보시면은 김용범 대통령 비서정책실장도 42억 있죠. 이거보다 훨씬 더 됩니다. 서초 레미안 가지고 있고 이것도 공동명의네요. 그다음에 방배동의 사모 아파트 자녀 가지고 토지도 엄청 많이 가지고 증권 그다음에 보험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10억, 4억, 3억 뭐 이런 식으로 채무도 있어요. 여기도 대출 받았네요. 보시면은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렇게 부채를 이용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대출을 이용했고 이런 분들도 그다음에 집이 여러 채 있고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국회의원들은 또 어떠냐? 뭐 여기 지금 이 나무위키에 이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박상현 국회의원 볼까요? 순서대로 그냥 한두 사람만 볼게요. 이분도 마포의 메세나폴리스의 합정역에 있는 거죠. 가지고 있고 경희궁 롯데캐슬 가지고 있고 다 이게 다주택잖아요. 여기는 뭐 이제 서울에 있는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서울 아무나 더 볼까요? 뭐 박성준 볼까요? 이게 보니까는 공직자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박성준. 여기도 민주당이죠. 여기도 31억이네요. 이거 공시지가로 있는 거 보면은 여기도 만리동의 KCC, 이 서울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네요. 그리고 신당동에도 건물 있고 디오빌 오피스텔도 있네요. 자이언트 빌딩, 서초 한빛 삼성 아파트. 이거 다주택잖아요. 민주당인데 민주당 맞죠? 여기 민주당 맞네요. 중구, 성동구, 의뢰. 근데 여기서 이런 분들이 집을 사지 말라고 발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는 서울지구니까는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뭐 경기도로 한번 가볼까요? 광주 한번 볼까요? 광주 양부남.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 정치 채널은 아니지만은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85억이네요, 자산이. 광주에 집이 많고 서울에도 있네요. 텐지일 가지고 있네요. 용산 한남동에도 있고 토지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예금이 50억이네요. 보험, 배우자랑 이게 보험에 되게 많이 넣었네요. 이거 뭐 좀 뭔가 뒤가 뒤숭숭한데 이거 보시면은 광주에 있는 사람도 서울에 있는 집을 투기를 했네요. 이렇습니다. 박정님 한번 볼까요? 이분은 360억 있네요. 어마어마하죠. 파주, 서울에 빌딩이 있고 그다음 송파에 또 건물이 있고 뭐 아무튼 자산이 많습니다. 채무는 또 101억이네요. 101억. 그러니까는 이렇습니다. 이 민주당이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제가 보니까는 민주당이 되게 많아요. 제도를 만들면서 제도로 거래를 못하게 막았지만은 정작 의원들이나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 정책과 제도를 관할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내로남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고
지금 이거는 현재의 제도를 만든 자의 실체고요. 과거에 인제 제도를 만든 사람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를 예를 들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고위공직자들 1주택 외에 나머지 주택 다 매각해 강력하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는 주택 매각을 거부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 비서실장 기억나시나요? 그때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청주집하고 반포에 있는 집이 있었는데 반포집은 안 팔고 서초집은 요렇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반포집 안 팔고 1주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주택을 남겼고 결국은 이것도 안 팔았죠. 그리고 예전에 그 강경화라고 외교부 장관 있었죠. 강경화님, 요분 머리 흰색이신 분, 이분도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두 채가 있었는데 다주택자였죠 그때도. 근데 퇴임할 때까지 팔아라 했는데 끝내 안 팔고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부 장관 외에도 그 당시에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든지 다주택이 있었는데 그것도 처분 안 하고 퇴임을 해버려 가지고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하냐면요. 정책의 방향,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과 다르게 정책을 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의 방향과 자산의 본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방향이 자산의 본질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통화량의 팽창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을 건드려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지. 정책은 사실은 가격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너무 죄송하다고 한 게 정치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했는데 제도를 만드는 자의 실체와 그 현실적인 상황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과 이상적인 부분들 현실에 적용되는 제도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지금 이 고위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별표된 게 이제 고위공직자들 같아요. 동그라미 된 건 무슨 총장 뭐 이런 거더라고요. 요거는 뭐 정보통신 원장 이런 건데 여기도 40억이네요. 아무튼 공직자들이 이렇게 좋은 땅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거꾸로는 부동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